누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박일로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당시에 뭔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벼슬로서 높은 벼슬에 올라간 사람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 작품들을 꽤 많이 남겼고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작품을 쓴 작가라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박일로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또 이따 그 앞에서 선상탄에서도 보셨다시피 무신입니다. 무신이고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가 그 박일로의 친구가 너 어떻게 생활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렇게 산다라고 길게 적어서 창작한 시가 누앙사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누앙이라는 공간 자체, 누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좁고 뭔가 누추하고 가난한 가난한 삶의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표 누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가난해요. 임진왜란 후에 굉장히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가난한데 본인이 나름 사대부로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이상, 추구 이런 거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작품이 누앙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서사거든요. 서사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고 우아라는 사람이 내 위에는 더 없다. 그러니까 나처럼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요. 기룡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하늘에 맡긴다. 이런 표현이어서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처음부터 등장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가사 작품을 보시더라도 운명론적 세계관은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작품은 유난히 운명론적 세계관이 많고요. 많은 이유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작품들을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난한 현실 이런 것들을 그냥 체념하고 수용하면서 살려는 작가 이런 좀 무식적인 게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항, 초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풍조우석이죠. 그러니까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집이 이미 썩어 있어요. 썩은 집을 가지고 이제 죽이라도 만들어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불에 젖은 집을 이제 불에 떼려니까 연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설대인이란 숭늉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처한 현실은 이렇게 가난한 삶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근데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이런 장부의 뜻, 이상, 고결하게 살려고 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임금께 뭔가 충을 다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옮기겠느냐, 옮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와 연관되는 표현이 이런 거죠. 안빈일념하면서 살겠다 이거죠. 가난하더라도 내 한 뜻을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것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안빈낙도라든가 그다음에 비니무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히 내가 먹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이런 거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옳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긋난다 이거죠. 왜? 현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사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임진왜란 갔다가 왔더니 이제 그 노비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에게 이제 있는 그 논밭은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제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겠다 싶어서 소를 빌리러 가는 상황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 앞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화 기 그 사람 위신고 이래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주인지 그 앞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뉘신고 염치 없산 내옵니다. 염치 없지만 접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요게 이제 한 줄에 있어요. 뭐 사원본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이제 소주인의 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화자의 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들은 소주인과 이 화자의 대화체를 활용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여기 중간 내용에 뭐 해년마다 구차하지만 여기겠죠. 여기 앞에 해년마다 말씀들이 구차하겠지만 소 없는 가난한 이제 집에서 해연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공짜니까 뭔지 줬다가 다시 받으면 되니까 주엄직도 하지만 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도 거절의 뜻이 내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껌도 맛있게 구워주고 술도 주고 막 이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했더니 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다 약속을 해놨고 약속을 어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긴 거절이에요. 즉 거절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하는 게 아니고 암시하고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 말하기를 통해서 거절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면 어떡하겠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집에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맥없이 어슬렁어슬렁 걷는 이제 모습이잖아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의태어고요.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음성상징어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태어를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이런 풍채의 작은 그 모습에 뒤에서 이 집 개까지 지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 이런 의태어를 사용하면 화자에 뭔가 참담하고 서글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이런 심정을 고조시키는 소재를 활용해서 박인로가 자신의 이런 처한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더 슬프게 표현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러고 나서 뒤에 내용 보시면 얘가 농사를 포기합니다. 나 농사 못 짓겠네. 포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쪽 넘어갈게요. 326쪽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그 작품의 내용은 빠졌지만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해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 오디세도 울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화자의 이런 슬픈 심정들, 상황들을 고조시키는 소재로서 계속 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쟁기라는 게 나와요. 근데 원문에서는 소비라고도 나오고 쟁기라고도 해석돼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제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집에 좋은 쟁기가 있어도 소가 없으니 쓰지도 못하고 벽에 그냥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농사기구로서 해석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박일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름 능력이 있고 괜찮은 신하인데 벼슬길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나서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그러니까 강호의 꿈을 꾸었대요. 그러니까 강호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자연으로 해석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그런 조화로운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이상이죠. 자신이 꿈꾸는 이상은 이래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배가 고파요. 얘 둘이 괴리예요. 떨어져 있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조화롭지 못해요. 그래서 얘의 마음은 굉장히 탄식되고 슬프고 뭐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래 나 자연과 더불어서 살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뭐 녹죽도 얘기하고, 낚싯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갈대꽃, 노화, 명월, 청풍, 벗되겠다, 풍월, 강산 속에서 나 살 거야. 이제 본격적인 자연주와 물화일체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갈매기야, 얘기하면서 나도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툴 사람이 없는 곳은 다만 인가, 이것뿐인가, 여기뿐인가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청풍, 멸월, 풍월, 관산 이런 데서 난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반론을 다 무겨 걷어두고, 그러니까 농사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뭐 굶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내 가난과 빈천, 내 빈천의 스리, 내 가난과 천함을 싫게 여겨서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겠느냐 이거죠. 손을 저리 가라 한다고 나의 빈천이, 내 빈천이 물러가겠느냐. 그냥 이제 내 빈천, 내 가난함은 나와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부귀를 부려한다고 손짓한다고 나에게 오겠느냐. 그냥 가난은 나의 삶의 이제 운명, 숙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쓰는 거죠. 인간 그 세상의 일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에 이제 삶을 이렇게 가난하는구나 뭐 이런 데서도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운명론적 세계관이 계속 등장합니다. 비니무원 어렵지만 내 생에 이러는데 어쩔 수 없지, 단사표만으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충효라든가 신붕호라든가 이런 유교적 가치, 자연하고 유교적 가치, 즉 원래 사대부로서의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으로 그냥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당연히 이제 물질적 욕망에 대한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물질적 욕망, 부귀라든가 입심양명, 벼슬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타고난 대로. 그래서 여기서 운명론적 인생관이 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는 이거예요. 자신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화자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개척 의지가 없다. 자신의 처한 삶, 가난한 게 이 현실에 대해서 체념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넘겨서 327쪽 보시면 누왕사, 앞으로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과 다른 점들을 뒤에도 이제 계속 해석을 해놨거든요. 같이 볼게요. 그래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박인노처럼 자신들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양반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몰락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몰락을 하면은 당연히 양반으로서의 삶도 보장이 안 되지만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활력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죠. 그래서 농민으로 살아갈 만한 생활력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 소외되고 더 힘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누왕사의 시적 화자도 결국 보시면은 소 한 마리도 빌릴 수 없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요. 농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약간 도피해서 전통적 그런 정기 가사에 보이는 유교적 자연관으로 회귀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 작품은 일단은 대하체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사 작품을 봤을 때 대하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하체를 사용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점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소주인이 있었잖아요. 이 대화를 나눈 대상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현실의 내용감을 알게 되는 역할 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만큼 왜 자신의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할 만한 농민으로서 살아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처지인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일상어 사용,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묘사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은 이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조선 후기 가사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어, 구체적, 현실적 묘사는요. 자, 누앙이란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볼 건데요. 이게 자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정기랑 후기랑 해석하는 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정기의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기가 달라진 만큼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부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기에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럴 때는 대부분은 성리학적 도를 탐구하거나 완상, 그러니까 감상하는 거죠. 자연 친화, 자연 조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관념적인 공간이에요. 즉 뭔가 그냥 머릿속에서 뭔가 이런 사상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공간이라면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이 자연이 어떤 공간이냐, 당장 곡식을 얻지 않으면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삶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자연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누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가난한 박인우를 비롯한 가난한 양반들에게는 궁핍한 현실과 유교적 이상 사이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에 말하는 그 사대부들은 다 경제력을 갖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유교적 이상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만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고 당장 굶주린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사곡입니다. 329쪽이에요. 이것도 박일로가 지은 건데요. 상사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뭔가 그리워한다, 간절하게 기다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상사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임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이미 옆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립다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임의 부재라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다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박인로가 그냥 본인이 창작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창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을 저희가 예전에 방학 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풀어서 설명했을 때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가사랑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한번 일단 보실게요. 임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장면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이 뒷부분 다른 부분을 모르셔도 근데 이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이 대는 뭐냐면 어딘가 높이 올라가는 데예요. 돼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라든가 누각 이런 애들은 한자를 좀 알고 계시면 좋긴 하죠. 이제 대충 뭘 말하는지는 아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몇 해인가죠. 그 다음에 거울이요, 녹이 슬었대요. 이미 없으니까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울도 녹이 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임과의 이별이 굉장히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더 커지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로 끝나는 이런 것도 좀 세조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새들은 단순한 자연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조와 같이 이제 벗을 나누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임의 소식을 가져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는 대부분 나왔을 때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한번 역할을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소식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메 모습을 볼 수 있겠냐 이거죠. 못 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 울며 그리할 뿐입니다. 화저월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저월석을 이제 저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뜻을 보자면 좋은 경치란 뜻이에요. 아침에 꽃 피고요. 뭐 이런 거니까. 저녁에 달이 뜨고요. 경식이 아니고 좋은 경치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슬퍼요. 임과 이별에서 화자의 슬픈 심정과 좋은 경치가 대비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슬퍼질 수 있겠죠. 일부러 이러한 걸 의도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인데 특이하게 장부라고 자신이 화자가 남성임을 밝힙니다. 원래는 보통 충신 연주지사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그 남자 임이 이제 임금, 그 다음에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를 이제 여성 화자로 묘사를 하는데 얘는 좀 달라요.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임이 너무 그리워요 뭐 이런 표현인데 이제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만 이 부분은 체크할게요. 예를 들어서 구곡관장이에요. 단장이란 말도 있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 이런 것도 있고 이상하게 창자를 사용하는 표현이 많다라는 것도 아마 그 겨울방학 때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창자에 그런 고통이 있을 만큼 뭔가 시름이 있을 때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삼경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삼경은 이제 뭔가 이렇게 깊은 밤의 소재고 저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됐을 때 뭔가 사랑하는 임이 더 그립고 생각나고 잠을 못 이루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삼경은 원래 따지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정도 되는데 약간 그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깊은 밤이라는 뭔가 비유적인 의미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달도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미 보고 싶으니까. 근데 달이 떠 있는 거죠. 달을 보면서 임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소재의 기능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밤에 밝게 비춰주는 존재가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을 가지고 임금으로 비유하는 시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만리 장차 일단 구자를 많이 써요. 10에 가까운. 그래서 임가의 그러니까 물론 달과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감도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 자주 지금 몇 해 동안 헤어져서 못 만났으니까 심리적인 거리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여기서는 이제 몇몇 부분만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임금을 임에 빗대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런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3위인곡인 손미인곡은 임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옷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며칠이실까 봐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이별로 인해서 겪는 자신의 괴로움, 서러움, 슬픔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갱가적 상관물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찌 됐든 이름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임의 이제 정체인데요. 일단은 달 말씀드렸잖아요. 달이 임금을 떠올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천상계, 지상계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뭐 천상계에 원래 임과 같이 살았는데 내가 지상계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이는 시라든가 소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더라. 왜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된 형상화가 되어 있다. 구체화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여성 화자를 표면에 내세웁니다. 표면에 내세운다는 표현이 현대시에서도 쓰이긴 하는데요.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표면에 내세웠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다르게 화자가 남성이라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더라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은 좀 달라요. 갑자기요, 임금님 그리워야 하다가 갑자기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하면서 현실을 극복해보겠다라고 얘가 나중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갑자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대시, 고전시가 다 쓰이는데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갑자기 뭔가 태도가 확 바뀔 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당연히 그 바뀌는 부분 자체는 결말쯤에 많이 바꾸고 당연히 주제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는 뭐 작가 박일로가 평생 임금의 모실만한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정치적인 이런 당끼리의 그런 싸움에 휘말린 경험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것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남성이다. 지상계, 천상계 이런 대비 없고 적강 모티프가 이거잖아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떨어진 거죠. 이게 적강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 있어요.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져서 못 만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견우랑 직녀랑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얘네들은 못 만나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근데 우리는 몇 년 이상을 못 만났죠. 대비를 해서 시적 화자가의 그 화자의 그런 슬픔, 이별의 상황으로 인한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하수라고도 나오고요. 얘가 굉장히 그 고전적 장애물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장애물의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누앙사 보셨고요. 얘도 가난을 소재로 한 건데 탕궁과 보시면 여기서의 궁자가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가난함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얘는 좀 누앙사랑 또 결이 달라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장면 1 보시면 여기가 서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결사고요. 서사 내용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사 내용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사 부분 보시면 어찌도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30일에 9끼니 먹는데요. 그러면 뭐 며칠이에요? 그쵸?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10번을 먹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삼순구식이라고 하고요. 10년 동안에 갓을 한 번 썼대요. 그러니까 10년 1권 뭐 이렇게 줄여서 사자성어로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자어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안표라든가 원원이라든가 뭔가 그 검소한 청빈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고사들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나 정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구구절절히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게 결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특징점이거든요. 가난을 얘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가난을 귀신으로 오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귀신으로 오인화를 시킨 다음에 왜 귀신을 물리치려고 귀신을 이렇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의인화한 것도 모자라서 이 귀신을 이별하고 싶은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송하면서 길 하나 좋은데 너 가라 막 이렇게 했더니 화를 내요. 귀신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헤어질 줄을 몰랐어. 그런데도 어떻게 나보고 가라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태도를 바꿉니다. 전환합니다. 아, 너 말이 오자. 이렇게 정없는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는데 너는 혼자 신이 믿음과 의리가 있어서 나를 안 버린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만큼 화자는 가난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늘이 만든 가난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 빈 가난하고 이런 천한 것도 다 내 분수야, 내 분이야. 서러워해서 뭐 하겠어. 그냥 가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고사성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가난을 얼마나 널리 알려진 고사성 인물을 활용해서 화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묘사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고요. 이제 가난의 의인화가 사실 이제 여기서는 특징점이죠. 가난을 가난 귀신으로 의인화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귀신의 말을 이제 쉽게 납득하고 뭐 태도 변화를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는데 이것은 뭐냐, 가난한 귀신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가난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뭔가 웃음으로라도 이겨내 보려고 하는 뭔가 처절한 느낌도 사실 좀 들죠. 저희 왜 예전에 막 웃음으로 눈물 닦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해학적인 약간.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가난을 가난 귀신과 대화를 해서요. 화자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은 굉장히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선 후기 이런 세금 제도, 황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황곡이라든가 이제 2절 붙여서 해주거든요. 이 작품에는 안 나오는데, 이 작품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 빠졌는데 이 중간 부분, 그러니까 본사 부분에 보면은 얘가 막 걱정하는 내용 중에 세금 어떻게 갚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을에 수확량은 적은데 세금은 또 어떻게 갚나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종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군가는 오죽 가난하면 탄식하겠나, 가난을 귀신으로 우인화시켰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선원심 육경관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즐거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원생활의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조선전기 가사랑 다른 그 차이점 나온 부분들만 좀 같이 짚어볼게요. 다른 부분보다는 강호가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호, 자연 속에서 부르는 이런 도,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의 강호가사는요, 아까도 나왔지만 성리학적인 도, 이런 충, 자연 조화, 자연 친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시대상도 바뀌고 거기에 속하는 인물들의 가치관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대부들이 써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가시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원에서 부르는 노래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원, 그러니까 단순히 순수한 자연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보이는 그 농사를 지으는 이런 농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의 흥취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관념적인 공간이 아니라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다 구체적, 뭐 생생한 이런 생활 현장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인식하는 대상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3번 자연의 의미로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선 전기의 가사적인 특징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자연을 어떻게 인생하냐면 여기서 또 나오죠. 사람들의 생활 현장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자연을 노동의 삶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 인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풍류와 유의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자연에 대해서 관찰, 생생한 묘사라든가 그래서 유교적 이상보다는 주변 생활의 흥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족감을 소박하게 노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적인 정서에 더 치중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자연이든지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이든지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요. 자, 별 3위인국 볼게요. 요거는 그 느낌도 오시겠지만 정철의 3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이 약간 패러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다른 점은 있지만요. 뭐 이렇게 각시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송미인곡의 내용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배곡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점에 대한 거는 해석을 통해서 조금 같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별을 한 상이고요. 사랑하는 임하고 그 다음에 꼭 죽어서요 뭐가 돼야 돼요. 보시면 자연물이 꼭 돼서 임금에게 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성화자를 왜 선택했냐 이거죠. 많은 작품들이 충신연수지사도 마찬가지고 왜 화자를 여성화자로 설정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남자 여자 관계랑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시면은 총리가 부르면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임금이 불러야 신하 갈 수 있죠.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유사했기 때문에 관계가 비슷해서 또 하나 첫 번째 유사성, 관계 유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가 훨씬 폭넓은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보다는 연인 관계로 하면은 훨씬 더 보편성을 취득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여러모로 선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당연히 투사가 되겠죠. 작가의 삶이 작품에서. 특히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작가의 삶이 많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보시면 송미인곡 화자랑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너는 임금님의 사랑이라도 한번 받아봤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별 3위인국의 화자는 한 번도 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김충대 자체가 벼슬 자리에 한 번도 못 나가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위인국과 송미인국의 영향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대화체 형식을 활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인 이런 거 이제 시어도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누가 이 작품을 보더라도 3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의 내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미인곡도 나골이 되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얘도 변형해서 다른 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여름 처음에 닝계신데 가서 바람이 되어서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유사하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북창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